동지들 반갑습니다. 판매지의 교육위원 양념동입니다. 요즘 워낙 인공지능이 이슈라서 저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저를 도와줄 AI 투쟁동지입니다. 투쟁동지,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함께하게 될 교육위원 미스 AI 단결 투쟁입니다. 앞으로 동지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투쟁동지, 이번 강의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판매지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자성어 중에 전가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좋은 습관이나 지혜가 자녀에게 전해져서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20년 이상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해온 우리 동지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보물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확실한 보물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투쟁동지.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은 그런 사회구조가 아닌데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본의 이익에만 치우쳐 있어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인 사회에서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노동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우리 자녀들이 노동교육을 받지 못한 채 직장에 들어갈 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힘들게 노동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판매지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투쟁동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오늘 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꿔줄 정말 소중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목차에서 함께 알아볼 것은 첫 번째, 노동과 근로의 단어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과 근로라는 단어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1910년 이후부터의 노동과 근로의 변천사 속의 숨은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시선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일을 하는 것을 노동 혹은 근로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근로보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노동과 근로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화 창출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간 활동 및 인적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개인이나 단체가 보상을 받고 하는 모든 물리적인, 지적인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나 가사노동도 노동에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주와의 평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소신과 의지대로 당당하게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한다.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노동보다는 부지런함을 먼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업주에게 종속 또는 예속된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노동과 근로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노동을 근로로 가는 진짜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AI 동지한테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동지, 조선왕조실록에서 노동과 근로에 대해 단어의 숨은 의도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바꿔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413년부터 1865년까지 472년간 25대 조선왕들이 궁중 일상과 국정 운영 등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근로라는 단어가 198회 사용되었습니다. 근로자라는 말은 23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삼국 고려 조선 시대는 지배계층의 양반과 피지배 계층의 상놈과 평민이 있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양반은 너희는 내 노비고 머슴이다 라는 표현을 근로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농경사회가 1910년대부터 근대 산업사회로 전환되며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호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노비나 머슴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191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 노도에서 차용되어 노동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62년 박정희 정권의 시작으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노동이란 단어가 빨간색이 상징하는 공산주의 즉 빨갱이를 떠올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굳이 근로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를 모집할 때 근로를 사용했고요. 한국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성을 희석시키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전시 상황에 노동 대신 근로를 사용했습니다. 판매지회 동지 여러분,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근로자는 노예, 노비, 머슴 이렇게 말을 하고 노동자는 피고용자, 직장인을 의미합니다. 와,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근로자의 다른 표현, 머슴에 대해서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통해 보겠습니다. 머슴이라고 다 같은 머슴으로 보면 안 돼, 야. 주인보다 요 머리통 굴리는 게 신묘한 머슴들이 있디. 그럴 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반드시 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벌 3세. 머슴이랑 정군 나면 상무님 미래는 끝인 거 아시죠? 그건 내가 할아버지랑 잘 조율을. 동시에 아가씨랑 정군 난 머슴은 멍석말이 당하고 쫓겨날 거고. 왕이 되기 전에는 능력 있는 동지들이 필요했지만 왕이 되고 나면은 말 잘 듣는 머슴만 있으면 되니까.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하고 주는 돈이나 받으면서 남들보다 좀 더 거들먹거리면서 살면 되지. 왜 기어 올라오실까? 그렇게 잘난 분이 왜 저를 필요로 하실까요? 필요했죠, 방금 전까지. 근데 이제 아니네요. 어이, 장손, 예, 할아버지. 너는 말이 그게 뭐이가? 예. 머슴이 자라면 머슴 부린 주인이 자란 거지. 그게 어디 이렇게 머슴이 자란 게 되니? 예, 맞습니다. 일 잘하는 머슴을 밑에 두는 거 그것도 주인의 능력이디. 그럼 그럼요. 그 여자 머슴 나를 한번 봐야겠어. 아버님 직접이요? 응. 의자 하나 더 놓으라고. 내 옆자리로. 아버님 옆자리요? 어. VC극 사장 자리 버리고 이렇게 조그만 독립대행사 사장하시는 거. 너는 내가 영원히 머슴으로 살 줄 알았니? 그럼 너희는 어때? 우린 뭐 영원히 머슴할 줄 알았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사태 장본인인 정태수 회장이 청문회에서 임원과 자신이 밝힌 비자금 액수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자, 아니 자금이라는 건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서 직원을 머슴으로 지칭해서 국민이 크게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복과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드나드는데 이 유행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정태수 회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권력을 잡았던 매국노들과 친일파들은 미국이 남한을 점령한 후에 다시 미국의 앞잡이로 변신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후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며 악랄한 레드 콤플렉스 사상으로 국민을 세뇌시켰습니다. 이 레드 콤플렉스 사상은 6.25 전쟁 이후에 국민에게 공산당이 사용한 노동이라는 단어와 빨간색을 공산주의로 인식을 시켜서 노동자를 빨갱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자들이 근대화 과정 속에서 노동자를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세습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이 자본주의자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방법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5년이지만은 돈은 세습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건설을 중심으로 이게 매개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재벌 기업들이 그러니까 건설해서 다 갖고 있잖아요. 금융도 이 건설업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대 자본이 재벌 자본하고 금융 자본이에요. 두 개를 매개하는 연결고리가 부동산 건설인 겁니다. 돈이 많이 생기니까 민간 영역에서 언론들이 또 결합되어 있는 거고, 공적 영역에서는 재정 관료들이 이제 그걸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검찰이 사법적인 저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친일 부역 세력이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레드 콤플렉스 사상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며 정치와 경제와 언론의 권력을 움켜쥐고 결혼이라는 혼맥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맥도 보이시죠? 예, 이렇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자녀들은 노동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노동자를 천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 쓰던 건설 노동자 파업을 보고 청년들이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다든지 멋있는 행동이지만 너무 공격적이다, 마이너스적인 불법 시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노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노동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누군가 생산한 쌀을 누군가 씻어서 누군가 만든 전기 밥솥에 넣고 누군가가 생산하는 전기 전원을 올립니다. 밥이 다 되면 누군가 밥을 밥그릇에 퍼서 식탁에 차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은 다양한 노동이 어우러져 유지됩니다. 즉 노동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노동은 우리의 매일에 꼭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노동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노동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노동을 정확히 알고 볼 수 있어야 해요. 표준국어대 사전에서는 노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즉 노동은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사람이 노력을 들이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너무 어렵고 귀찮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하는 것이 권리라고? 귀찮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노동이 권리라니 조금 이상한가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얻기도 하죠. 물론 노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노동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또 노동이 있어서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겠지? 결국 노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인 거야. 영상 잘 보셨죠?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노동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함께 노동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 국가에서 노동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와 노동교육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교육의 외국 사례와 우리나라 노동교육의 현실과 노동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럽에서 학교 정규 과목으로 노동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차 소개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먼저 노동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집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노동자를 지배하고 교육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자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노동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고 노동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을 키우고 경제, 언론, 문화, 예술, 공정, 평등, 평화, 민주, 환경 등의 가치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알리고 노동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노동자의 어려움과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노동 인권을 중요시 여기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노동교육의 장점은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노동 환경 등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역량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직무와 역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동교육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노동의 의미를 알고 노동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이렇게 가지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노동의 외국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독일의 초등학교 교실의 사진인데 무엇을 하고 있는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우리 동지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사측과 협상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앞에 사진이 무엇을 하는 사진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노동조합이 사측과 협상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학교에서도 대표를 노동자 대표와 그 다음에 사측 대표를 이렇게 뽑아서 노사 협상을 하는 것을 모의 시험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은 와, 이거 정말 쌍팔년도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쌍팔년도는 1988년도가 아니라 단기 4288년, 그러니까 우리 1955년의 사진입니다. 정말 오래된 사진인데 저렇게 노동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학교의 노동교육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학교의 노동교육은 정식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는 독일의 노동교육은 초등, 중등 학교에서는 모의 노사 교섭을 1년에 6번 정도 경험을 합니다. 이때 한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경영자를 이렇게 신청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노동조합 간부 역할을 신청을 합니다. 독일 중등 사회과 교과서는 340쪽 분량 중에서 93쪽이 노동교육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뽑아보고 경영자 대표와 임금 협상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 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프랑스 중학교 3학년 교과 내용을 이렇게 보면 1996년도에 공장 폐쇄와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합니다. 411명이 땅에 눕는 등의 파업을 진행하는데 그 결과 임금 97.2%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타결을 받습니다. 그 뒤에 회사는 경영이 호전되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98년 낭트 지역에서 실업자들이 정권사를 점령하고 파업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도 엄청납니다. 프랑스는
중학교 시험 문제로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까요? 이유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자격 국가 시험을 칩니다. 중학생들이 이런 서술형 문제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노동교육도 좀 특별합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재산이고 권리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프랑스 초등학교 시민교육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민교육 중학교 3학년 과정.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며 총 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사회분담금을 더하고 교통수단을 제외한 금액을 찾으시오. 중학교 때부터 급여 명세서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공장 폐업에 맞서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며 어떻게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은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 모의 단체 교섭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회사와 단체 교섭, 전략 전술을 한 학기 내내 배우기도 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될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노동교육의 현실은 어떨까요? 2011년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년을 준비하고 2013년 민주시민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2018년 교육부에서 민주시민 교육과를 신설을 했고 전국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 장학사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한국 교과서에 노동단원이 들어간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교사들이 학교 다닐 때 노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8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용으로 노동인권 지도자 자료까지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고교생의 파업을 가르치는 서울교육청 이렇게 신문을 냈고요.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며 혜성같이 대통령이 되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아예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2004년 심재옥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 의원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3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 거의 100%가 노동자가 이렇게 되어서 졸업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서울시 의회에 말을 했습니다. 이때 서울시 의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이게 노동교육을 바라보는 서울시 의회의 수준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인성교육은 그냥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게 모섬처럼 일하면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에서 왜 정규수업 과목으로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일 잘하면 될 것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사회 구성은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노동교육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알아봅니다. 두 번째,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동조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헌법에 보장한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 3번을 통해 알아보고 파업에 대한 인식을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봅니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권위 있는 가장이지만 직장에서는 사장 앞에서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는 단결을 해야 됩니다. 뭉쳐야 합니다. 영상이 계속 나오는 Union is strength, 이 말은 단결은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영상이 말하는 것은 노동조합은 뭉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뭉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뭉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뭉치게 하는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냥 기계가 돌아가는 중에 청소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것만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회사에서 우리를 계속 쓰겠어? 노조에서도 우리 하청업체들은 외면하는 마당에. 그리고 그런다고 뭐 죽은 사람이 돌아오냐고. 그 손해배상인지 뭔지 돈이나 더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에 우리가 왜 모가지를 걸어? 이거 그냥 손해배상 소송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한 해에 사람이 2,000명씩 죽어나가요. 떨어져 죽고, 껴서 죽고, 잘려서 죽고. 제가 산업재해 사건 맡을 때마다 제일 화나는 점은 그냥 10만 원짜리 안전펜스 하나만 설치했어도 사람이 용광로에 떨어져서 죽는 일은 없었을 거고, 간단한 보호구만 착용했어도 철심이 눈에 박히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세상에는요, 일하다가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일이 위험한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냥 상식만 지켜줬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잖아요. I have been to many countries, and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do not have or ban labor unions. Harsh exploitation in such places, it happens. And workers always were industrial accidents and are not protected because there is no trade union movement. Do I want a good job to support my family? Do you want someone to look after you reassuringly? If it were me, I would join a labor union. 치열한 취업난을 뚫고 시작한 회사 생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노동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겹게 일하고 때론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노동자 한 명이 혼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것, 노동조합으로 함께 뭉치고 단결하는 것뿐입니다. 일하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일하는 당신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노동조합입니다.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느껴지시나요? 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대해 어릴 적부터 노동교육을 잘 받은
프랑스 10살 소녀가 설명하는 노동조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C'est quoi un syndicat?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Les syndicats agissent par exemple pour obtenir de meilleurs salaires ou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passé, les syndicats ont permis de grands progrès comme l'interdiction du travail des enfants ou la possibilité de se reposer le dimanche. Il existe des syndicats dans des branches professionnelles précises comme les cheminots, les patrons, les professeurs, les agriculteurs, les étudiants. Certains ont des missions plus larges et défendent les intérêts de tous les employés. C'est le cas notamment de Force ouvrière, de la CFDT ou de la CGT. Ces syndicats discutent avec les chefs d'entreprise pour signer des accords. Par exemple, l'entreprise, le délégué syndical représente le personnel et défend les positions de son syndicat. Les syndicats discutent aussi avec le gouvernement sur des projets de loi sur le travail. En France, tout le monde a le droit d'appartenir à un syndicat, mais là pourtant, les syndicats sont très puissants. Ils sont capables d'organiser des manifestations ou des grèves qui peuvent bloquer de nombreuses entreprises. Le syndicalisme, les Français seraient sans doute moins payés et ils travailleraient dans des conditions bien plus pénibles. 예, 노조는 기업주가 교섭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 관련 법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외국에는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 시카고에는 경찰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호피무늬 바지를 입고 있죠. 예, 뭐 댄스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경찰들이. 그리고 피지처럼 작은 나라들에도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한국 정부의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노동조합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7월부터 소방공무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좀 특별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보기관 비밀요원도 노동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나도 노동조합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판사와 변호사도 노동조합원입니다. 판사 노조가 설립된 뒤에 판사 인력이 대폭 증원되었고 사건당 배당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결은 한결 더 공정해졌다. 유럽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교사 노동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핀란드 교장협의회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원 노조와 교장협의회가 앙숙인 것을 보고 도대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1989년 교육청에서 지자체 학교로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등을 조심하라는 아주 이상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정교조입니다. 그리고 공문은 정교조를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989년 일이라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그럴까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동지들이 모르는 곳에서 노동조합 탄압은 일어나고 있고 또 진행형입니다. 다음 영상은 아주 이상한 갑질에 대한 영상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속 예술단원 60명이 갑자기 해고를 당해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당 시청은 돈이 없어 예술단을 해체한 것뿐이라는데 이 단원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세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식 공연장 대신 거리에서 공연해야 하는 악단. 지역사회에서 사랑받아온 양주시 예술단원들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해촉 통지서 한 장에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냥 황당한 게 컸어요. 아,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 10년 넘은 역사를 지닌 예술단인데 왜 갑자기 예산 7억 원이 전부 깎인 걸까요? 예산 삭감 과정을 살펴봤더니 예술단 노조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근데 노조나 결성한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왜 필요해요? 필요 없지. 예술단원들은 지휘자들의 갑질에 못 이겨 지난해 9월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휘자 A씨가 자신의 아들과 은사 공연 등의 자신들을 동원하는가 하면 지휘자 B씨는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청은 개인 간 갈등이라며 외면했고 한마디 상의 없이 집단 해고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는 결국 사용자 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원들은 곧 부단 해고 구제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사실 단순한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을 개무시하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도 우리 노동자를 착취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외국 기업이 하는 대답은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 국민이 파업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있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과 그리고 단체 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에는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경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조동 씨는 노동상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합시다. 헌법 제33조 노동상권이 뭐냐 하면요. 동료 직장인들에게 야 모여봐. 이것이 단결권입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사장 이야기 좀 합시다. 이것이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없을 때 말이 안 통하네. 그럼 같이 둘러엎자 라고 하는 것이 단체 교섭권입니다. 참 재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상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또 파업해? 노조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난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데. 노동조합 할 수 있어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 노조입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 상권이 뭘까요? 첫째, 단결권.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디서 일하든 회사가 크든 작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어요. 둘째, 단체 교섭권. 노조를 통해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임금, 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죠. 셋째, 단체 행동권.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면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일을 거부할 수 있어요. 집회나 파업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랍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까요? 법전 속에 잠들어 있는 노동 상권. 누구나 노조 가입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고 파업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를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노동상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AI 동지께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판매지회 조합원 동지들께 노동조합과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전반적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13%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35%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45%가 부정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가 모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의 활동에 불만족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46%가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서라고 답했고
22%가 정치, 사회 문제에 많이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여서라고 답했으며 21%가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활동하여서 그리고 나머지 11%가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 개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회사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라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14%,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의 31%,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2%로 제일 많았고 나머지 3%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파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5%가 파업이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또 35%가 파업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23%가 파업 과정에서 불법 파업 논란 등의 문제가 일어나서라고 답했고 나머지 5%가 파업이 오래 지속될 때마다 언론 보도 등의 피로감을 느껴서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 교육과 노동교육만 제대로 받았다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우리 국민들의 이런 생각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판매지회 조합원 동지들이 이런 생각들을 솔선수범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맞네요. 아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유럽은 파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랑스가 배경인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라는 영화에서 파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Vous en avez mis du temps, vous êtes arrivé à 9h. Bah oui, mais écoute, il y a des embouteillages partout, il y a des grèves partout, c'est la merde en France, quoi. On peut pas. Faudrait que ces pauvres infirmières exploitées fassent plus grève. On n'est pas en Amérique ici.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야. 네, 이것이 유럽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대중적인 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광산지역 노동자 가족이 주인공인 빌리 얼리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접 시험이 끝난 뒤에 영국 왕립 발레학교 교수가 광부에게 건네 마지막 인사가 이렇습니다. Have a safe journey home. Mr. Elliot, good luck with the strike. 파업을 하다가 온 학부모에게 교수가 파업에서 꼭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그 교수가 특별히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의식이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국의 평범한 시민이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중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림이라는 방송인이 그리스 여행 당시 경험했던 것을 TV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공무원 24시간 파업 돌입하고 도시가 마비됐다. 아테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청소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 그래서 경찰, 소방관, 해양경비대가 파업을 한다.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홈스테이가 있는 가족들은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켜고 음악을 하고 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면 나중에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업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고 파업으로 세상이 멈췄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리스 국민.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죠. 사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노동자 파업을 응원했던 일을 알고 있나요? 파업으로 학생들은 급식을 먹지 못하고 보호자들은 갑작스러운 도시락 준비로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잘 봉합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된다면 어쨌거나 점심 먹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실 불편한 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저희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불편한 거랑 그분들이 이 파업을 하지 않으시고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거 또 꿋꿋이 건지시면 사시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도 싸우지 않았냐. 우리 소풍하는 분위기로 그냥 즐겁게 오히려 이게 파업이 잘 돼서 그분들이 정말 정규직이 되면 더 맛있고 더 즐거운 급식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불편한 거는 정말 일시적이니까 감수하는 게
그분들을 또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수 씨뿐만 아니라 함께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학생들께 정말 고맙고요.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 지수 씨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다른 지수 씨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학생들이 급식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똘레랑스, 즉 관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일처럼 생각해보면 파업은 불편해도 참을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아. 이번 목차에서는 노동조합 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 현황과 세계 속의 우리나라 노동자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조합 연대를 왜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세 번째,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동조합 연대의 외국 사례를 알아봅니다. 네 번째, 노동조합 연대를 통해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AI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 동지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의 연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노동조합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AI 동지, 우리 판매자 조합원 동기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2021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입니다. 2012년 5,177개에서 2021년 7,105개로 노동조합 수가 2,00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178만 명에서 293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10.3%에서 2021년 14.2%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 그리고 조직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계 속의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 취업률 15세부터 24세까지 보면 OECD 평균 43%지만 우리나라는 28.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초년생으로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55세부터 64세까지 OECD 평균 63.6%이지만 우리나라는 69.5%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의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노동 참가율이 OECD 15.3%지만 우리나라는 36.3%나 됩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사회적 빈곤이 팽배해 있는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의 노동자 근무 시간을 보면 2021년 OECD 평균 1720시간이지만 우리나라는 1910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뒤에 있는 4개 나라는 국가의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임에도 개인 노동 시간은 세계 4위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이것도 부족해서 주 69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은 임시 고용 비율이 OECD 평균 11.8%이지만 우리나라는 28.3%나 됩니다. 이것은 산업 구조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임금 착취하기 좋은 노동자에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실과 통계표로 본 심각성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교육을 받은 우리 동지들께서 연대를 통해서 조금씩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연대는 노동조합의 전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고 개인에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연대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목소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져서 온전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연대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서로 다른 노동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노동자 파워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동조합 연대의 외국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AI 동지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AI 동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외국의 노동조합 연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20년 이탈리아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을 요구하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전국적 파업에 연대한다는 뜻으로 1분간 작업 중단에 동참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프랑스 국민의 70%가 연금개혁 반대 시위 총파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 행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건물 위에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소방관들입니다. 2020년 12월에 스페인에서도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해 초, 중등학교의 대학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교육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2022년 8월 민주주의 수호 시위가 있었습니다. 금융, 에너지, 건설 등 수백 개 기업이 동참했습니다. 노동조합 연대를 통해서 사회구조가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치과 의사 친구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경력이 10여 년쯤 된 기능직 노동자가 의사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이 기꺼이 배관공이나 목수 그리고 용접공 등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 유럽이나 스웨덴에서는 대학 교수 부인과 배관공 남편의 조합, 용접공 부인과 의사 남편 부부의 모습이 전혀 어색한 조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청년이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스웨덴 의사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이 질문이 어리석을까요? 그런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고생을 각오하고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인 턴채용 기준의 연태의 법칙을 보면 한국 청소년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입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발 과정에서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특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이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언론사 기자가 네덜란드에 가서 한 중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중학생은 주저없이 벽돌공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합원 동지들이 이유를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중학생이 말하기를 벽돌공이 일하는 것을 봤는데요. 음악을 하루 종일 크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나는 음악을 사랑하거든요. 벽돌공이 돼서 평생 음악을 들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과연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에 사는 그 중학생의 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벽돌공의 수입이 대기업 정규직이나 대학 교수와 큰 차이가 없고 일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에서는 교육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독일에서는 사교육인 선행학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대거의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우치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됩니다.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도 선행학습은 커닝보다 더 부도덕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에서 알파벳이나 구구단을 가르치면 설립 허가를 아예 취소해 버립니다. 판매지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과 유럽의 가정 중에 어느 나라 가정이 더 화목할까요? 어느 나라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정가지보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벽돌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역사적 제도주의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글입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유치원 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똑바로 노동자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평일 야근을 써도 원장이 야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딸이 토요일날 출근해서 저녁 12시까지 늦게 일하다가 들어와도 원장이 무료 봉사라고 하면 끝인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각설하고, 그래서 원장에게 수당을 안 주면 일을 못한다고 해라고 제가 딸에게 말을 하니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직종이 이렇다고. 동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부당 노동을 당하고도 원래 그렇다고 말하는 아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아니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지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정년퇴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착취당하면서 살게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바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시작합시다. 노동교육을 잘 받고요. 노동조합 일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켜가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같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노동자답게 그들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시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전가지보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